네, 고맙습니다. 저희 워크샵 MPPT 워크샵 시작하기 앞서서 1분 정도 고요한 시간 갖겠습니다. 네, 마치 칠판을 닦듯이 우리 마음의 칠판을 닦는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또는 오늘 이 시간에 왜 참여했는가 하는 여기 참여하게 된 자신의 마음, 의미 이런 것을 한번 숙고해 보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습니다. 1분 동안 고요한 시간 갖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음, 하루 종일 함께 공부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과 저에게 모두 유익하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오늘 공부를 통해서 저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조금이라도 더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기원해 봅니다. 이 그림은 이제 인디언 그림인데요. 어,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달리다가 가끔 뒤를 돌아본다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자신이 너무 빨리 달려서 자신의 영혼이 뒤돌아오지 못할까 걱정한다는 거죠. 또 잘 따라오는가 돌아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제가 이 MPPT 마음 공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그 의미이기도 한데요. 지금 인류의 현황을 보게 되면 여러 선생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좀 답답한 면이 있죠. 안타까운 면도 있고요. 물질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발전했는데 우리 심리적으로는 과연 성장했는가, 행복한가 보면은 꼭 그렇게 쉽게 답을 못할 것 같습니다. 또 요즘 또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 인류가 후퇴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더구나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구인 전체가 좀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최근에 보게 되면은 그래도 사회적으로는 좀 깨어서 우리 뭐 ESG라고 하지 않습니까? ESG 그래서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그래서 그 사회적으로는 구조적으로는 우리가 좀 바르게 살려고 하는 이 지구를 좀 더 잘 가꾸고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그 개인적 차원에서는 그게 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사회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이 분리된 건 아닙니다만 우리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잘 못 잡고 그냥 허둥허둥 그 지금의 시류에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를 통해서 성장하고 행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힐링이 아니라 스스로 힐링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성장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따가 또 나오겠습니다만 결국 나의 이해와 관리입니다. 그것은 이 MPPT에서는 마음 지식과 마음 기술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미리 보여드리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네, 마음 공부는 마음 지식과 마음 기술 두 파트로 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 인류가 조금 더 진화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보게 되면은 우리 인류에 대한 이름이 호모사피엔스가 제일 뭐 유명하죠. 호모사피엔스 생각하는 인간이란 뜻이죠. 호모
파베르란 말도 있습니다. 뭐 도구를 만들 줄 아니까요. 호모 루덴스란 말도 있습니다.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호이징가의 이론이기도 하죠. 저는 수행하는 인간, 이제는 21세기에 우리 이제는 그 수행하는 인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라틴어로 호모 스튜디엔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수행에 관심을 갖고 수행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인류, 그런 문화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마음 공부를 통해서 이것이 자칫하게 되면은 너무 도덕적이고 엄격하고 이런 고지식하고 그렇게 들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성장을 하려고 하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행복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기주의자를 탓하기도 합니다만 진정한 의미의 이기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고통을 경험한다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불안이나 우울이나 강박 등으로 시달리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있다면, 그거는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기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은 이기라는 말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기는 이로울 이자에 자기 기자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인지, 무엇이 나인지를 잘 모른다는 게 문제이죠. 여기서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뭐 무명, 안발금, 이 어리석음을 우리 고통의 출발로 보지 않습니까? 무명을.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자신을 잘 모르고 어떤 것이 나를 이롭게 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삶이 피폐하고 삶이 행복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 공부를 통해서 나를 잘 아는 것이 필요하고, 나를 알아가는 과정, 그리고 나를 알고 나를 다루는 능력을 양성되는 것, 그것이 이제 성장이라고 보고요. 그런 성장을 할 때 우리가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MPPT 마음 공부는 나를 공부하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 이해하고 나를 다루는 거죠. 그것이 저는 치유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알고 다룰 줄 아는 게 성장이고요. 이럴 때 이제 지혜로운 이기주의자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MPPT의 그 목적과 기반을 보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행복과 성장이 MPPT가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하게 되면 성장을 통한 행복이다. 그냥 단순한 행복이 아니라 성장을 통한 행복,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성장의 동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동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험 성적이 좋으려면은 시험을 잘 보고자 하는, 공부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또 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치려고 하더라도 그 환자가, 내담자가 자기 자신을 치유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없을 때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자 한다면 성장의 동기를 확립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공부 자체도 여기 오신 분들은 이미 아마 성장의 동기가 충분하시다 생각됩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 중에는 뭐 돈에 더 동기가 가 있다거나 뭐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동기가 뭐 잘못됐겠습니까만은, 그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자기가 어떤 동기를 충족할 때에 행복한지를 잘 모르고 어느 하나의 동기에만 꽂혀 있다면 그것은 행복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이라는 것은 뭐 우리 키가 더 크는 건 아니죠. 또 경제의 성장, 그런 건 아니죠. 우리 마음의 성장, 혹은 인격적인 성장, 혹은 의식의 성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뭐 영혼의 성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성장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막연할까 봐 저는 오퍼레이션을 어떻게 오퍼레이션하냐면은 마음 지식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거, 마음 기술의 숙달도가 높아지는 거, 이렇게 오퍼레이션 주작적 정의를 하고 들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마음 공부라는 게 너무 딱딱할까 봐 제가 컴퓨터 게임에 종종 비유합니다. 인생도 하나의 게임이라고 보자. 그러면은 그 게임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이 게임을 통해서 기술치가 늘고 경험치가 늘듯이, 그러면서 재미도 느끼고 한 단계 한 단계 그 기술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을 하나의 게임으로 볼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본다면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마음 공부에 임할 수도 있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 대한 관심만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과연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나에 대해서 공부하는, 탐구하고 연구하고 숙고하는 그러한 그 삶이 됐으면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류가 그 수행하는 인간, 단순히 그 호모사피엔스에서 더 나가서 수행하는 인간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행복에는 나를 아는 것, 내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행복은 어떻게 보면 능력의 문제다. 그냥 행운처럼 바깥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 우리 혹은 뭐 내적인 자원을 갖췄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내적인 심리적인 자원이라든지 어떤 그 내적인 역량이 부족할 때에 불행하다. 심리적인 장애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와서 앉게 되는 그 내담자들, 환자들은 이런 능력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루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죠. 뭐 보통 사람들도 어려운 환경을 만나게 되면은 또 심리적인 장애를 보일 수 있죠. 상대적이긴 합니다만 그런 능력이 부족할 때에 불행, 심리 장애를 겪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어떤 한 사람을 치유한다고 할 때도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을 키우는 거죠.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마음 공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내 마음에 대한 이해도 또 내 마음을 다룰 수 있는 숙달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 도표로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은 마음 공부는 마음 공부를 통해서 지혜를 기르고 행복과 성장의 삶을 사는데 마음 지식은 이와 같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의 특징과 적용에 대한 지식인데 오늘 다루게 될 겁니다. 동기상태 이론, 구성주의, 정보처리 용량 제한성, 마음사 이론으로 요약되는 그러한 마음의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게 되는 마음의 기술은 명상, 마음챙김, 긍정심리의 세 가지 그 대표적인 능력, 기술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명상은 마음을 쉰다, 혹은 비운다, 멈춘다고 할 수 있고요. 마음챙김은 마음을 본다라고 할 수 있고, 긍정심리는 마음을 쓴다, 혹은 채운다, 운용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그 명상이 비우는 거라면 긍정심리 채우는 거죠. 우리 마음의 어떤 욕구 생각 때문에 고통이 오고 그걸 비우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그 욕구 생각을 잘 쓰는 그러한 그 내면의 건강한 동기와 인지를 개발하는 거, 예, 그것을 이제 우리 긍정심리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렇게 오퍼레이션을 하기를 저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웰빙을 증진시키는 그리고 이런 동기, 저는 욕구와 동기를 같은 말로 씁니다. 를 조화롭게 충족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또 성장이라는 것은 마음 공부를 통해서 마음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발전하고 지혜가 양성되는 거, 그 성숙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MPPT 마음 공부는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음 공부란 마음 지식과 마음 기술로 되어 있다. 이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동기상태 이론, 구성주의, 정보처리 역량 제한성, 마음사 이론. 조금 말이 딱딱합니다만 조금 친숙해지게 되면은 오히려 전체의 내용을 잘 요약하는 그 좋은 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상, 마음챙김, 긍정심리입니다. 이 마음 지식을 한번 미리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다루겠습니다만, 그래서 동기 상태 이론은 스트레스와 웰빙은 동기의 상태다. 다른 말로 하면 동기가 없으면 고통도 즐거움도 없다. 그러니까 요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스트레스, 웰빙은 다 욕구의 문제라는 것이죠. 동기, 같은 말로는 욕구, 뭐라 불러도 좋습니다. 자세한 정의는 이따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주의는 우리의 그 웰빙, 스트레스와 웰빙이 우리의 대표적인 경험이라고 한다면 이런 경험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특히 내가, 물론 환경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만 내가 만든다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면은 워킹 메모리가 7 플러스 마이너스 2 제한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 번에 쓸 수 있는 정신 자원이 제한되어 있다. 그러니까 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신 자원을 배분하는 거, 엘로케이션 하는 건데 이것이 한 번에 쓸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이걸로 인해서 뭐 기분 일치성 효과라든지 뒤에 다루겠습니다만 인간 정보 처리의 취약성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인간 정보 처리의 취약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스트레스에 취약해지기도 하고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점은 이런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 때문에 내 판단을 너무 신뢰하면 안 됩니다. 항상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마음사회 이론에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경험을 다 들여다보게 되면 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하나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되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사회라고 비유합니다. 마음은 사회다. 어떤 사회? 여러 나들이 사는 사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들이 왜 우리가 배우는 명상, 마음챙김, 긍정심리에 필요한지는 차차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MPPT의 마음 기술, 이제 마음을 쉬는 기술, 명상, 마음을 보는 기술, 마음챙김, 마음을 쓰는 기술, 긍정심리, 이러한 마음 기술을 닦는 거, 배우고 익히는 것을 우리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 수행. 뒤에 보면 이게 마인드 컬티베이션, 마음 수행. 그러니까 이 명상, 마음챙김, 긍정심리는 이제 관점에 따라서는 마음 기술이다. 쉬는 기술, 보는 기술, 쓰는 기술, 무엇을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을 배운다. 이것을 쉬는 기술, 보는 기술, 쓰는 기술 배운다. 그래서 명상, 마음챙김, 긍정심리를 마음 수행법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용어의 혼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행법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명상 수행이 있고 마음을 쉬는 명상 수행,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는 마음챙김 수행이 있고 또 마음을 잘 운용하는 쓰는 긍정심리 수행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수행이 있다. 이렇게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마음 수행, 마인드 컬티베이션. 그러니까 용어에 좀 혼란이 많아요. 여러분 논문도 보시고 명상 교육도 보시게 되면 어디까지 명상이라고 그러고 어디까지 마음 챙김이라고 그래야 되는지 숙고하는 것도 명상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뭐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명상이라는 말을 제가 보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게 써서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 수행이라는 용어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기술을 양성하는 거죠. 마음 기술은 마음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능력이고요. 뭐 일반적인 용어로는 우리 자기 조절이라는 말도 쓰고요. 셀프 레귤레이션. 자기 관리라는 말도 쓸 수 있고요. 셀프 매니지먼트. 마음 조절한다. 마인드 레귤레이션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고 마음을 관리한다. 마인드 매니지먼트. 뭐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 챙김은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이고요. 그 다음에 욕구 생각을 비우는 것은 명상의 능력이고요. 또 사용하는 것은 이제 긍정심리의 능력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칫하게 되면은 자꾸 이제 고요하게 마음을 비우는 것만 수행으로 아는 그런 전형적으로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그것이 아니라 마음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깊이 숙고하는 것, 그것도 매우 중요한 수행에 속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여러 가지 마음을 수행하는 방법들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뭐 지법, 관법, 또 행법, 지관행이라고 하죠. 지관행. 이러한 수행법들을 이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 수행은 요즘 말로 하면 또 뭐 마음 공부, 마음 교육 혹은 심리 교육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심리 치료법, 심리 상담법 이런 것들도 결국은 마음 수행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운동을 하고 뭐 요가를 하고 그럴 때도 뭐 혼자 할 수도 있죠. 책 보고 할 수도 있고 유튜브 요즘은 잘 돼 있으니까 유튜브 보고 할 수도 있는데
옆에 그래도 좀 코치가, 티처가 붙어 있으면 훨씬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마음 공부의 경우에도 누군가가 필요하죠. 특히 그 마음이 힘들 때는 그런 코치가 필요하죠. 그 대표적인 코치가 정신과 의사 혹은 뭐 심리학자, 이런 사람들이 또 심리적인 어려움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이 결국은 심리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신의 마음을 다루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명상을 포함해서 마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학에서 또 심리 상담에서 그 다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런 마음 수행, 또 심리 치료를 하고 심리 상담을 하고 하는 이런 마음 수행은 결국은 행복하자는 거고요. 성장하자는 거죠. 이 성장이라는 거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우리 기존의 심리 상담, 심리 치료, 정신 치료를 보게 되면은 성장보다는 그냥 마이너스 상태를 제로 상태로 만드는, 우울이 없게 만들어주고 불안이 좀 일상생활에서 그 살만할 정도로 낮춰주고 뭐 이런 정도에 초점을 둔다면 이 마음 수행은 우리 성장, 그러니까 상당히 긍정 심리랑 많이 통하죠.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제로도 지로도 플러스로, 그러니까 이러한 좀 긍정 심리적인 마인드, 긍정 심리에서 많이 쓰는 말로는 플라리시, 그 번영이라고 하죠. 번영을 이제 추구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동양에서는 뭐 깨달음, 단순히 치료만이 아니라 깨달음까지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 수행을 통해서 행복, 성장, 깨달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치유, 성장, 또 예방, 또 기업 측면에서는 이런 마음 수행을 통해서 마음을 잘 쓰게 되니까 기업에서의 생산성, 창조성이 증진되겠다. 아마 기업에서는 이런 데 또 관심이 많겠죠. 그래서 뭐 사람들 생활하면서 후회 많이 하잖아요. 몰라서 후회한다면 아마 마음 지식이 좀 모자란 거고, 알면서도 후회한다면 후회한 행동한다면 아마 마음 기술, 마음을 다루는 기술이 좀 모자라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이거는 뭐 유발 하라리가 한 얘기인데 이런 마음 기술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 네 가지 마음 지식 중에 첫 번째 동기 상태 이론입니다. 그 동기 상태 이론은 이제 제가 스트레스 연구를 하면서 또 웰빙도 함께 하면서 이게 전부 연구가 이렇게 쪼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은 다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라자러스, 스트레스의 대가인 라자러스는 그 서브젝티브 웰빙을 연구하는,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 그 작년에 돌아가셨죠. 그 디너를 몰라요. 디너를 언급하지 않아요. 디너는 뭐 왜 모르겠습니까만은 디너의 논문에는 라자러스가 거의 언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와 웰빙이 전혀 그 따로 논다는 거죠. 근데 보게 되면 뭐 스트레스 정의 내릴 때 웰빙 갖다 쓰기도 하고, 웰빙 정의 내릴 때 스트레스 갖다 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정의가 아마 여러분도 보시면 10명의 학자가 있다면 정의가 아마 11개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스트레스나 웰빙이나 동기가 없으면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제일 처음에 나온 것도, 우리가 마음 공부를 시작하려면 나부터 봐야 되는데, 내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내가 증상이 있다, 왜 증상이 있느냐, 그 뒤에 동기를 봐야 되는 거죠. 욕구를 봐야 되는 거죠. 동기를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동기에는 목표라는 씨앗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목표를 유지하거나 성취하고자 하는 추동력, 에너지 개념이죠. 스칼라가 아니라 벡터의 개념이죠. 어떤 지향하는 것이 있으니까요. 그 지향하는 바, 목표, 그것을 얻고자 하는, 유지하고자 하는 추동력, 에너지 개념. 이렇게 보면은 뭐 동기라고 부르든, 뭐 욕구, 일반적으로 욕구란 말을 많이 쓰죠. 뭐 욕망이라고 부르든, 뭐 욕심이라고 부르든, 뭐 꿈이라고 부르든, 뭐 의도라고 부르든, 결국 목표와 씨앗과 그것을 유지하거나 달성하고자 하는 추동력, 에너지 개념이 있다면 그건 동기라는 이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욕구가 좌절되는 게 스트레스고, 좌절이 예상되는 것도 스트레스입니다. 네. 뭐 아이들 뭐 시험 성적 나오기 전부터 시험 때 굉장히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 좌절을 예상하기 때문이죠. 네. 그 다음에 반대로 웰빙은 충족이죠.
또 충족 예상도 또한 웰빙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유럽 배낭여행 안 갔지만 갈 생각만 해도 기쁘죠. 아직 안 만났지만 좋아하는 님을 만날 생각만 하면 마음이 설레죠. 동기 충족 예상.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 쌍으로 되어 있는 것이 스트레스 웰빙을 정의 내릴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를 원하지 않느냐? 그러면 동기를 내려놔라. 어찌 보면 간단합니다. 너 동기 없으면 스트레스 없다. 이게 뭐 조금 시간이 많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하고 그 상호작용을 좀 많이 하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과연 진짜 동의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경험한 스트레스 중에 혹은 여러분들이 누군가 주변에서 관찰한 스트레스 중에 과연 욕구가 개입하지 않은 스트레스가 있을까요? 이렇게 좀 물어봅니다. 그럼 대체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들어가다 보면은 다 욕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기상태 이론을 1998년부터 스트레스의 이해 관리 책 쓸 때부터 그래서 2006년도에 논문으로 발표할 때부터 뭐 쭉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스트레스 중에 욕구가 개입하지 않은 스트레스 찾기 어렵더라고요. 많이 나오는 그 반론 중에는 어떤 그 생물학적 동기 관련된 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위협을 당한다거나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당하는 그런 그 고통 그런 것 돌아보면 거기 어떤 생존하고자 하는 기본 동기가 그 위협받는 거죠. 예, 좌절 예상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여러 가지 동기들, 생물학적 동기, 또 심리적 동기 들여다보면은 거기 스트레스에는 반드시 동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스트레스를 통해서 나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뭘 바래 이렇게 하는 거죠. 뭘 바래. 정말 숙고합니다. 뭘 바래. 뒤에 이제 웰빙 뒤에 이제 긍정심리 수행법, 긍정심리 마음 기술에서도 다루겠습니다만 그 뭘 바래 하는 그런 숙고를 합니다. 뭘 바래. 이런 숙고를 통해서 자기 스트레스를 이해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 그래서 이거를 아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의 절반은 풀린다 그러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막 그 스트레스 반응이죠. 어떤 심리적으로 고통스럽고 정서적으로 고통스럽고 몸이 힘들고 이러한 거에만 초점이 가 있고 어떻게 벗어나려고만 하고 했는데 뭘 바래 하고 숙고를 해보니까 아, 스트레스의 원인을 찾을 수 있겠구나. 그 스트레스의 원인을 알면은 그 대처하는 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그냥 막연하게 스트레스만 받다가 스트레스를 좀 다룰 수 있는 그 아이템 하나를 득템이라고 그러죠. 득템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제가 지도해 보면은 그 학생들이나 이걸 참여하는 분들 중에 이런 그 득템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득템. 몰바레 한번 득템해 보시죠. 몰바레라는 아이템을 하나 가지시고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 경험할 때마다 숙고해 보세요. 몰바레. 이 긍정심리의 좋은 수행법입니다. 생각을 내려놓는 명상만이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스트레스 그 동기 내려놓으면 제일 간단할 수 있는데 동기를 내려놓으면 뭐가 문제냐면요. 웰빙도 없어요. 동기 내려놓으면 스트레스 없는데 동기 내려놓으면 웰빙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나오는 말이 선택과 집중입니다. 우리 동기가 여러 개 있거든요. 하나의 동기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잘 알아야죠. 나를 잘 알아야 나를 이롭게 할 수, 이기주의자가 될 수 있죠. 이롭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선택과 집중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화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기상태 이론의 시사점에서 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기적, 우리는 충분히 이기적인가? 아니라는 얘기죠. 무엇이 나이고 무엇이 이롭게 하는지. 특히 무엇이 나인가 할 때 이제 주로 다뤄져야 하는 부분이 이제 동기. 내가 어떤 동기, 정확히 말하면 동기들이겠죠. 동기들. 내 안에 어떤 동기들이 있는지 내가 잘 아는가. 그와 관련해서 또 사실은 동기와 인지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죠. 또 인지들, 이 연결 관계 같은 거. 이럴 때 무엇이 이로운 것인가 할 때 여기 그 숙고를 잘해야 돼요. 인지를 잘 활용해서
숙고를 잘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말로는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는데 행복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답을 이렇게 쉽게 하는 분들을 제가 별로 못 봤어요. 행복이 뭔가? 나에게 적어도 나에게 행복은 뭔가? 이거를 잘 알고 사는가? 근데 실제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답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자기 내면을 돌아보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이제 과거에는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썼어요. 이고등락이다. 뭐 스트레스를 줄이고 웰빙을 증진한다.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고등락, 스트레스 감소, 웰빙 증진. 그래서 그 충분히 마음 공부를 해야 충분히 이기적이 되고 지혜로울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뭐 딴 얘기입니다만 저는 알아야 면장한다 할 때 이 면장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면장이더라고요. 네,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이 동기상태 이론의 시사점은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와 웰빙을 이제 안에서 찾는다는 거죠. 안에서 내 행복을 내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물론 바깥도 중요합니다. 제가 바깥을 무시하지는 않아요. 뭐 부부가 서로 불화를 자꾸 일으키게 되면은 남편을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죠. 밖을 바꿔버리는 것도. 네. 요즘은 그게 무슨 흠이 됩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안을 그 기회에 자기 안을 돌아볼 수 있다면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나 또 내 행복도 그냥 바깥에서 주어지는 돈이나 어떤 명품이나 뭐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사실 그것도 결국 내 마음의 어떤 동기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그게 의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시도 이게 이제 그 마음 공부하는 사람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바르게 알자. 그래서 이제 동기 관리, 인지 관리, 행동 관리. 저는 뒤에 말씀 나오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기, 인지 좀 빠르게 나왔네요. 인지, 행동, 치료라는 말을 씁니다. MCBT라는 말을 쓰는데 치료라는 말은 또 좀 훈련이라는 말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MCBT인데요. 그래서 그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스트레스, 우리의 증상은 동기가 없으면 스트레스도 없고 증상도 없다. 이게 이제 MCBT의 요점입니다. 그래서 동기 관리, 인지 관리, 행동 관리. 인지 관리, 행동 관리만이 아니라 동기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걸 강조합니다. 특히 그 마음 챙김이 도입되면서부터 이 동기 관리가 전 중요해졌다고 보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마음 챙김이 도입된 액트, MBCT, DBT 등을 보면서 제가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동기 인증 동치료구나 이렇게 제가 요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한 동기를 양성하자 이것도 또한 긍정 심리의 접근이죠. 우리 내면에 건강한 동기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내담자가 환자가 내 앞에 앉아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뭔가 좌절된 동기가 있거든요. 혹은 좌절이 예상되는 동기가 있거든요. 뭐 그것도 다루는 게 중요합니다만 긍정심리적으로 보자면 여전히 그 사람에게 있는 건강한 동기가 뭔지 발굴하고 그것을 확립하고 그것을 성장시키도록 키우도록 추구하도록 그걸 통해서 충족감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것도 매우 중요한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또 자기 성장의 길이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건강한 동기 여기 지금 예로는 이제 관계 동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이 이 관계 동기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거저 먹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무슨 뭐 자격증을 얻으려고 한다. 어디에 입학하려고 한다. 어디에 취직하려고 한다. 뭐 이런 거에는 굉장히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이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거저 먹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관계 동기가 인간한테 매우 중요합니다. 어, 대체로 행복 연구를 보게 되면은 다른 동기보다 관계 동기가 충족된 사람이 전체적으로 더 행복합니다.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자신을 잘 모르는 거죠. 어떤 게 나를 더 행복하게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치우친 동기 충족을 추구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직업에 대한 태도 이런 것은 뭐 뒤에 인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만 나온 김에 보면 이건 뭐 인생에서 기쁨을 찾았는가 너의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는가 이건 어디서 제가 봤냐면요 이 영화 이게 버킷리스트 잭 니콜슨인가요? 영화 보셨나요?
그 돈만 많은 사람, 잭 니콜슨 나오고 그 흑인 그분은 이제 얼굴 많이 봤는데 제가 이름은 성함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좀 가난하지만 두 분이 어떻게 그 만든 해프닝이었죠.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은 그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두 가지 질문이 있다라고 그 흑인 분이 얘기를 해요. 이 잭 니콜슨한테 인생에서 기쁨을 찾았는가? 너의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는가? 이 두 가지에 예스를 해야 아마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이겠죠. 이런 것도 우리가 숙고하기 참 좋아요. 이것도 이게 긍정심리의 인지를 쓰는 긍정심리 수행으로 참 좋습니다. 생각을 비우기만 하는 게 대수가 아니라 이렇게 좋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깊이 묵상하는 긍정심리의 수행을 한다면 우리가 더 성장하고 행복해지는 데 도움이 되겠죠. 네. 그 방금 말씀드렸던 게 여기 있군요. 저는 이제 모티베이셔널 코그니티브 비헤이비어 테라피라고 이제 뭐 정의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이제 동기 인지 행동 치료라고도 할 수 있고 동기 인지 행동 훈련이라고 불러도 좋은데요. 꼭 치료 장면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훈련이라는 말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심리 증상이나 스트레스나 동기를 반드시 다뤄야 된다. 동기가 없다면 스트레스도 없고 심리 증상도 없다라고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동기를 해결하는 문제. 그래서 지금 좌절된 동기, 좌절 예선되는 동기, 그리고 그렇지 않은 동기, 다른 그 건강한 동기를 다루는 것. 그것이 이제 치료에 중요하다고 봅니다. 뒤에 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잊어버릴까 봐 말씀드리면 뭐 CBT나 CBT와 액트 등의 첨예한 논점을 보게 되면 CBT에서는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면 그, 그 액트나 이런 그 마음 챙김을 도입한 치료법에서는 생각 바꾸는 게 치료의 핵심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생각과의 태도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치료가 된 것 같은데 여전히 생각은 사실은 그 불안할 때 보면 다시 또 그 역기능적인 태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저는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동기 문제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회피 동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인지 문제가 겉으로는 해결된 것 같지만 해결되지 않은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특히 마음 챙김이 그 동기를 변화시키는데 매우 큰 힘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CBT의 그 세 번째 흐름, 이런 마음 챙김이 도입된 액트, DBT, 뭐 MBCT 등은 저는 이건 이제 동기 인지 행동 치료라는 이름으로 분리되지 않는가. 그래서 행동 치료 단계에서 인지 행동 치료 단계, 그 다음에 이제 마음 챙김이 도입된 다음부터는 이건 이제 동기 인지 행동 치료라는 패러다임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동기 없는 스트레스 없다, 동기 없는 증상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그 뭐 DBT, 뭐 IBCT, MBCT, 뭐 액트 등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 제3의 흐름을 동기 인지 행동을 중심으로 그 정리할 수 있습니다. MCBT로.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뭐 행동 치료든 인지 치료든 뭐든 간에 그것들을 쭉 그 어떤 치료든 간에 보니까 이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더라고요. 많은 그 하나하나 기법들 뭐 치료법들을 보니까 여기 1번 1, 2, 3, 4 중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 대체로 전통적인 치료는 1, 3에 많고요. 또 새로운 긍정심리적인 접근은 2, 4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동기 자체 상태에 어떤 변화를 주려고 하는 그런 치료법들, 중재법들이 있고요. 그것이 이제 스트레스와 관련된 동기 상태, 웰빙과 관련된 지금의 그 스트레스와 관련된 동기가 아닌 다른 동기를 건드려주는 그런 접근. 또 지금 좌절 예상되는 동기 자체, 스트레스 관련된 동기 자체를 다루는 접근법이 있고 그 동기 자체 다른 지금 스트레스하고 무관한 그런 동기를 다루는 또 접근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이걸 주로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만 언급하고 제가 이제 주로 이 오늘 다루는 이 프로그램이 주로 이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음챙긴 긍정심리 훈련 MPPT 워크북입니다. 여기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1주부터 8주까지 오늘 이제 진행하는 겁니다. 이 책을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구성주의로 오겠습니다. 두 번째죠. 이제 구성주의에서는 인간의 정보 처리는 구성적이다. 보통 이제 심리학에서는 탑다운 프로세싱을 얘기합니다. 그냥 바텀업이 아니라 우리는 보통 seeing is believing이라고 하지만 우리 심리학, 특히 인지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seeing is believing이보다는 believing is seeing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결코 있는 그대로의 세계가 아니라 내가 만드는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스트레스와 웰빙은 만드는 거다. 우리 인지심리학에서는 스트레스 웰빙까지는 안 갑니다만 인지심리학을 결국은 이제 전체적으로 도입을 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웰빙이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성주의만 정말 온전하게 이해해서 머리에서 가슴으로 뿌리 내려서 구성주의에 대한 알만 제대로 뿌리 내려도 그 사람은 저는 도인이다, 성인이다 그렇게 봅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내가 만든다는 것을 정말 뿌리 깊게 이해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거는 구성주의는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알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뻘쭘합니다. 다 우리 내면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영화 하나를 보더라도 뭐 재밌게 본 사람도 있고 재미없게 본 사람도 있고 이건 뭐 제가 달리 말씀 안 드려도 될 정도죠. 똑같은 사건도 또 내 상태에 따라 다르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친구가 약속을 펑크 내면 약속을 취소하면 기분이 좀 안 좋죠. 근데 속으로 기분 좋을 때도 있잖아요. 겉으로는 뭐라고 하지 그렇게 내색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그 지난번에 이번에도 이제 원고를 준비하면서 사실 어제 저녁에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었는데 한 친구가 이 코로나 확진 뭐 때문에 약속을 미루게 됐어요. 이게 당연히 이제 친구의 그 안위를 이제 위로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속으로는 얼마나 다행스럽게 생각했는지요. 강의 준비를 하는 것 때문에 부담 느끼고 있었는데 그래도 뭐 친구들 만나는 것도 깰 수 없으니까 가야지 이렇게 했었는데 또 다음에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약속이 좀 뒤로 미뤄지는 바람에 속으로는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똑같은 사건도 내 내적인 욕구에 따라서 또 내 생각에 따라서 많이 다르게 경험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럴 때는 쉽게 이해하는데 우리가 정말 스트레스 경험할 때 그 속에서 정말 내 안의 욕구와 생각을 찾아 들어가는 작업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연습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런 연습을 우리가 이제 공부해 나가는 거겠죠. 이것도 뭐 여러 번 제가 보여드렸는데 뭐 이것도 이제 뭐 13으로 볼 수도 있고 뭐 B로 볼 수도 있고 이것도 뭐 다 아시죠? 이게 뭐 토끼로도 보이고 오리로도 보이고 뭐 이 그림도 뭐 워낙에 유명하죠. 네, 젊은 여인으로 볼 수도 있고 늙은 여인으로 볼 수도 있고 네, 제가 설명드리는 게 오히려 좀 개면적습니다. 네, 이 그림도 마찬가지고요. 네, 뭐 물컵에서 뭐 반이나 남았냐, 뭐 반밖에 안 남았다, 뭐 등등. 그래서 뭐 천사를 보시는지 또 악마를 보시는지. 요거는 한번 좀 다뤄볼까요? 요거 네커 큐브라고 하는데요. 이거 좀 재미있죠, 네커 큐브. 이게 가만히 보면은 여기서 그 2차원만 보는 분이 있을까요? 대부분 3차원으로 보이시죠? 여기 지금 뭐 사다리꼴 4개, 삼각형 2개, 뭐 직사각형 하나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나요? 그럼 매우 특이한 분이실 것 같아요. 창의적인 분이신가? 우린 보통 이 사실은 평면에서 입체를 봅니다. 그 자체가 구성이죠. 우리가 3차원을 구성해내는 내적인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3차원을 볼 때도 가만히 보다 보면 좀 바뀌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다 보면은 바뀌지 않아요? 왔다 갔다 보이지 않아요? 처음에는 보통 이게 뚜껑으로 보이죠. 이게 윗면으로. 그러다가 어느 순간 문득 얘가 제일 위에 뚜껑으로 보이죠.
안 그렇습니까? 네, 다음 기회에 한번 또 경험해 보십시오. 아니라면. 네, 그래서 구성주의는 쉽게 도식으로 표현하면은 이제 박조건과 안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 경험은 대표적으로 스트레스 웰빙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 동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스트레스 웰빙. 여기서 이제 안조건의 이 동기 앞에서 동기 상태로는 동기만 나왔습니다만 이 구성주의에 오게 되면 요 인지가 참 중요해져요. 인지가. 내가 그 어떻게 인지를 생각을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명상 같은 경우에는 이 생각 습관 우리가 그 불안한 사람은 뭡니까? 늘 불안의 정보 처리 방식을 탑다운을 굴리는 게 습관된 사람이죠. 뇌에 회로가 잡힌 사람이죠. 우울한 사람은 뭐겠습니까? 우리 세상을 나 자신과 세상을 우울하게 보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그 정보 처리 방식이 그런 전략이 그런 기술이 습관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명상을 꾸준히 하다 보면 좀 리셋 시키는 효과가 있죠. 리셋. 명상을 통한 리셋. 그것뿐만 아니라 긍정 심리를 통해서 만약에 명상을 통해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리셋 시키는 효과를 갖고 온다고 하면 긍정 심리의 수행을 통해서는 대체해 주는 거예요. 이제이 이열치열 그러니까 생각으로 생각을 다스려 주는 거죠. 그 그림을 좀 미리 보자면요. 이게 그 명상에서는 이 감각을 통해서 이 욕구 생각을 비워주는 이런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긍정심理접근에서는 또 다른 욕구 생각으로 내 문제가 되는 이게 지금 욕구 생각 A가 문제가 되는 거라고 합시다. 그러면 다른 건강한 욕구 생각으로 바꿔 채워주는 거예요. 자비의 욕구로 따뜻한 자비의 욕구로 바꿔치기 해줍니다. 웰빙 인지를 통해서 지혜로운 생각으로 불건강한 생각을 대체해 줍니다. 그럼 명상보다도 이게 더 쉬울 때가 더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다시 몇 번이었나요? 네. 그래서 이 구성지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동기 인증 동치로 MCBT랑 이런 것도 보게 되면 결국은 우리 안조건이 동기, 인지, 정서, 감각, 행동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중에 특히 동기, 인지, 행동에 초점을 둡니다. 왜? 우리가 통제할 수 있으니까요. 행동. 그래서 요 인지 이거는 이제 그 인지 치료에서도 많이 다뤘던 부분이기도 하죠.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뒤에 다루는 웰빙 인지, 웰빙 인지 같은 것이 이제 또 추가될 필요가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그 동기를 다룸에 있어서 특히 그 마음 챙김의 이런 것들이 그 동기의 변화를 가지고 와요. 왜냐하면 이 정서와 관계를 보게 되면 이 정서라고 하는 것이 또 감각, 신체 반응으로서의 감각은 동기의 상태를 나타내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이런 정서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지켜보는 마음 챙김을 하게 되면 우리 맷집이 커져요. 그 정서적인 고통에 대한 또 그런 상황에 대한 그렇게 되면은 이 중요한 그 병리적인 동기인 회피 동기, 이 병리적인 증상과 관련된 회피 동기가 아주 뭐 극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이 회피 동기가 감소하게 되는 것이 치료의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 정서에 대해서 이 사실 마음 챙김의 기법은 뭐 인지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인지를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정서 상태를 있는 그대로 지켜볼 수 있는 힘이 생김으로 해서 이 회피 동기가 팍 줄어들죠. 그 정서 상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 정서 상태와 함께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회피하려는 회피 동기 자체가 줄어버리거든요. 회피 동기의 감소가 치료입니다, 바로. 그래서 여기 또 인지와 정서가 굉장히 밀접해요. 과거에 인지치료에서는 인지가 정서로 가는 방향에 초점 많이 뒀어요. 아, 네가 불안한 것은 네 생각이 이래서 그래. 생각을 바꿔. 근데 거꾸로도 요즘은 많이 얘기합니다. 정서가 인지에 영향을 줘요. 특히 요
확장 확립 이론, 브로든 빌드 티오리, 바바라 프레드릭슨 여사죠. 바바라 프레드릭슨 교수의 그 PPT, 브로든 앤드 빌드 티오리, 확장 확립 이론. 우리가 긍정 정서일 때 사고가 열리고 그러면서 새로운 행동을 시도해 보게 되고 거기서 우리가 성공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 심리적인 자원을 확립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선순환을 일으키면서 그 사람이 더 행복적으로 또 스트레스 감소 쪽으로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떤 그 인지를 바꿨다기보다는 어떤 그 정서 자체를 어떤 행동, 특히 이제 행동 활성화 기법이라든지 저 같으면 이제 뒤에 이제 긍정 심리에서 웰빙 행동 기법, 웰빙 행동 기법 같은 것들을 적용하게 되면 그 생각을 다루지 않고 정서를 다루게 됩니다. 예.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마음 챙김을 통해서 정서와 대면할 수 있죠. 그래서 정서를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인지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고 동기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행동은 동기와 인지에 당연히 영향을 주고 동기 인지에 따라서 행동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 구성주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는 또 쉬울 수도 있는데 생활 속에서는 참 어려워요. 요즘 또 잘 지내다가 요즘 제가 그 워크숍 준비하느라고 좀 있었는지 어제 우리 집사람하고 좀 말다툼을 했어요. 이것도 후회했죠. 근데 그럴 때 놓친단 말이에요. 그게 그 내 경험이 내가 만든다는 거 그거에 더 초점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게 참 어려워요. 이 어찌 보면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회 이게 필요합니다.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회가 필요해요. 그전에는 우리가 해가 뜬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해가 뜬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그러잖아요. 맞는 말입니까? 실제로는 해가 뜨지 않죠. 그냥 지구가 도는 거죠. 해는 움직이지 않아요. 지구가 움직이죠. 근데 우리 현상적으로는 엄연히 해가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물론 이제 그 시험 볼 때는 지구가 돈다, 태양이 도는 게 해가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돈다 이렇게 동그라미 치겠죠. 답은 맞아. 시험 보면은 맞으면 뭐 합니까? 일상생활에서는 해가 도는 걸로 경험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구성주의를 배워도 스트레스가 내가 만든다고 생각을 못 해요.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직장 상사가 물론 그쪽을 제가 전혀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상당 부분, 적어도 절반은 내가 개입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자꾸 놓쳐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정말 우린 늘 실제론자입니다. 근데 이치적으로 보면은 구성주의가 맞아요. 근데 우리의 현상적인 경험으로 보게 되면 실제론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마음 공부가 좀 어렵습니다. 이 구성주의가 머리로만 시험 볼 때만 맞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그것이 적용되고 실현되려면 네, 이런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진도를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31시간이 됐네요. 구성주의 좀만 다루고 한 10분 좀 쉬든지 하겠습니다. 구성주의의 시사점은 나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내가 경험하는 세상,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는 누구다. 개념이죠. 전부 다 그 여러분이 만든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내,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한민국 다 여러분을 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언급할 때, 나에 대해서도 언급할 때 마찬가지로요. 내가 누구다라고 할 때도 다 내가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내가 다르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내 경험의 변화를 갖고 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존감이 높다 낮다로도 뭡니까? 나에 대한 개념이죠.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나에 대한 개념. 그것 때문에 뭐 자존감이 높다, 기분 좋아하고, 뭐 자존감이 낮다, 이렇게 의기소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그 구성주의에 대해서 좀 바르게 알고, 뒤에서 이제 그 이런 마음 기술 훈련을 하게 되면 그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내 안에 그 늘 있는 그런 그 든든한 나를 발견하게 되면서 좀 나에 대한 시각이 바뀌겠죠. 가능하면 요거는 좀 되는데, 이것도 이 동기상태 이론하고 구성주의가 이 뒤에 배우는 마음기술, 명상, 마음챙김, 긍정심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는 건데요. 아까 조금 말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는 좀 리셋시키는 거예요. 리셋시키다 보면 발견되는 게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0점 나라고 부릅니다. 제가 Zero I. 저울의 0점과도 같은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는 어떤 기본 행복감, 또 나에 대한 개념의 변화, 이런 것을 갖고 오게 됩니다. 또 불건강한 동기인지를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죠. 그다음에 마음 챙김은 그 나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죠. 나의 동기, 뭐 인지 등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 지켜보는 힘이거든요. 단순히 알아차리는 게 마음 챙김이 아니라 그걸 지켜보는 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 평정심이 길러집니다. 평정심. 이 평정심을 이 여러분 사무량심 얘기하죠. 사무량심. 사무량심. 무량하다. 이렇게 쓰나요? 사무량심. 이 중에서 자, 비, 희, 사 네 가지죠. 이 중에 네 번째 사무량심입니다. 사무량심이 평정심, 영어로는 에코니모티, 에코니모티. 뭐 무예를 닦는 사람들은 또 부동심이란 말도 써요. 부동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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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정심. 이게 마음 챙김을 통해서 이 평정심 그리고 또 탈동의식을 양성하게 됩니다. 이거는 단순한 알아차림이 아닙니다. 그건 힘입니다. 힘. 이걸 통해서 우리 안조권의 정화도 이루어지게 되고요. 정서와의 관계도 이제 변화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우리 동기, 내 내면의 변화, 또 구성주의, 또 새로운 구성을 하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긍정심리는 특히 아까 말씀드린 동기상태 이론에서 선택과 집중, 이 선택과 집중에서 주체적으로 건강한 동기의 선택과 집중을 하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락강이 말한 대로 뭐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지 말고 나의 주체적인 욕망을 바르게 알고 그것을 실현하는 게 필요하게 되겠죠. 원하는데 좋아하지 않아, 이런 경우 참 많습니다. 내가 원하고 그리고 또한 좋아하는 것을 잘 찾아갈 줄 알아야겠습니다. 이건 또 숙고가 필요하죠. 이런 비우는 명상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 긍정심리에 쓴다, 욕구 생각을 잘 쓰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가능하다면 친절한 송신자가 되고 받을 때는 전천후 수신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상 넘어갑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뒤에 요 마음 지식은 좀 마치고 한번 중간 쉬고 그 다음에 그 점심시간에 쉬는 걸로, 그 중간에 한 번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시간마다 쉴까도 했습니다만 이거 좀 마주하고 하겠습니다. 주의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은 이거는 데몬스트레이션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불러드리면서 여러분의 작업 기억 용량을 측정하려고 했는데 시간상 빼겠습니다. 이거 당연하죠. 이거 7개까지는 따라할 수 있지만 9개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아마 따라하시기 힘들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아무리 날고기는 인간이라고 해도 이 7개의 숫자를 담아내기가 힘들어요. 7개 간신히 담아냅니다. 9개, 11개 넘어가면 그걸 담아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날고겨도 이 워킹 메모리 작습니다. 한 번에 쓸 수 있는 그 정보 처리 용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마음 공부의 의미가 또 큽니다. 여기 좀 손 그랬습니다만 발로 할까요? 발. 여러분 발 느낄 수 있죠? 지금 발 느껴지죠?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발 느끼신 분 계세요? 모르겠습니다. 오늘 발 다치신 분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보통 분들이라면 제가 발이라고 말씀드리기 전에는 안 느꼈을 거예요. 우리는
매우 제한된 정보만을 지금 의식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처리 용량이 제한됐다는 것은 우리의 워킹 메모리, 우리의 의식 공간이 작다는 뜻입니다. 마음은 무한히 클지 모르지만 우리 의식 공간은 작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에 시연 청킹이 있습니다. 이건 좀 너무 좀 인지심리학적인 얘기일 것 같아서요.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정보처 용량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 극복하기 위해서 작은 걸 극복하기 위해서 시연하고 청킹합니다. 이게 이제 반복하는 건데요. 이게 부정적으로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시연을 통해서 그 숫자 전화번호 불러주면 그걸 반복하거든요. 그래 안 까먹으니까 리허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부정 정보를 반출하다 보면 스트레스와 심리적인 증상으로 발전합니다. 또 청킹을 통해서 정교화 시키게 돼요. 정교화. 아까 숫자를 부를 때 여러분이 7개 넘어가기 힘들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준비했구나. 1958 또 1492 그다음에 8304 이런 건 아마 여러분한테는 44 43 12 12개죠. 근데 저한테는 이게 12개가 아니라 12개가 아니라 3개예요. 왜냐하면 1958은 제가 태어난 연도고요. 1492는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콜럼부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해고요. 8304는 제 연구실 전화번호입니다. 저한테는 하나예요. 3개예요. 3개. 청크가 3개라는 거죠. 이렇게 사전 지식을 동원해서 이걸 줄여주고 정교화하고 통합하는 과정. 이것이 이제 그 하나의 청크는 7개밖에 안 돼도 그 청크 내에 들어올 수 있는 정보량을 많게 해주죠. 근데 이게 또 잘못 쓰이게 되면 부정적 정보의 정교화와 통합으로 가서 이게 증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양날의 칼이에요. 리허설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익이 되지만 그것이 또 증상 만들고 이 청킹하는 정교화하고 통합하는 이러한 그 인간의 능력이 잘못 사용되게 되면 증상 만드는 데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잘 알고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정보처리 용량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선택적 주의를 많이 해요. 선택적 주의. 대체로는 이제 내용에 맞는 거를 본다, 또 맥락의 일정을 찾는다, 환경 맥락, 내부 맥락. 그 잠수부들이 땅에서 단어 공부하면은 땅에서 시험 봐야 잘 봅니다. 바다에서 시험 보고는 공부한 건 바다에서 시험 봐야 잘 봐요. 또 내부 맥락에서는 우리 기분이 일치된 게 그 정보 처리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뭐 화가 나면은 남편에게 화가 나면은 남편이 잘해준 일은 떠오르지 않게 되죠. 그 화가 나는 것과 관련된 기억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가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주요한 기제로 작용하게 됩니다.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선택한 선택적 주의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만드는 데도 쓰이게 됩니다. 또 선천적인 선택도 있는데요. 이건 아마 생존을 위해서 필요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부정 편향성이라든지 지위 편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진화적으로 갖게 된 것들이죠. 이런 쪽이 물론 생존에 도움이 됩니다만 우리의 행복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극복되기 위해서 뭐 감사, 자비 수행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런 것들의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감사, 자비를 왜 특히 더 해야 되느냐?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부정 편향성과 지위 편향성의 그 희생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이런 초점화 면역감과 시간상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선택적 주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공정한 정보 처리를 어렵게 한다는 거. 여기다가 또 정신 역설효과까지 있죠. 그래서 이 마음 기술을 통해서 주의의 현명한 운용 능력을 키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보처 용량 제한성이 마음 공부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원죄와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원죄는 뭐냐면 인간에게 원죄가 있다면 정보 처리 용량이 제한돼 있어요. 공정한 정보 처리 못합니다. 기분 일치성의 피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됩니다. 그래서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이 우리 인간 삶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이 복음과 같은 영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기가 용이해요. 매니저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의식 공간이 작기 때문에
그곳을 원하는 곳으로 채울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원하는 상태로 마음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명상, 마음 챙김, 긍정 심리의 그 마음 기술을 배우고 적용하는 것도 이것이 왜 효과가 있냐면은 정보 처리 용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장과 행복으로 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요. 이게 긍정 심리 접근하고 통하는 건데요. 부정적인 마음과 마음의 문제와 씨름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상태를 제거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그 건강한 플러스 마음 기술을 배우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정보체 용량 제한성 때문에 매우 유용해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 여기서 또 보게 될 텐데요. 이 그림 바깥 보셨죠? 여기서도 보면 이 용량이 작기 때문에 다른 건강한 욕구 생각을 들여오게 되면은 이 불건강한 욕구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오히려 없애려고 시도하게 되면 정신 역설 효과 때문에 더 커집니다. 그래서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그거보다는 그 좌절된 욕구, 그것보다는 지금 건강한, 이것과는 무관한 건강한 욕구를 다스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마음 기술로 볼 때 명상, 정보치 용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명상에서 감각이 들어오면 욕구 생각 물러납니다. 마음 챙김으로 알아차림하고 스탑한 후에 긍정 심리의 웰빙 행동, 웰빙 인지 기법을 적용합니다. 그럼 안조건이 변화하게 되겠죠. 네. 긍정 심리에서는 그 긍정의 정보 처리가 부정의 정보 처리를 약화, 상쇄시킨다는 겁니다. 긍정의 정보 처리를 하시면 돼요. 부정의 정보 처리 약화되고 상쇄됩니다. 증상과 관련된 행동이 줄어듭니다. 그 자체를 고치려고 하지 않아도 왜? 정보 처리 용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죠. 긍정이 들어오게 되면 부정이 함께 있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MPPT에서 PP, 포지티브 사이클로지, 액트에서 C, 커미트먼트 이런 부분들이 바로 굉장히 긍정심리적인 그런 그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마음 사이로만 하고 이제 쉬겠습니다. 마음 사이로는 아까 잠시 말씀드린 대로 내 마음을 사회로 봅니다. 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 혼자만 있지는 않죠. 둘 이상이 있죠. 그래서 내 마음은 여러 나들로 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 하루 종일이라도 누가 이렇게 비디오를 찍어 놓고 보면 그렇게 달락달락 보게 되면 같은 사람이라고 보기 힘든 부분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기분이 좋아서 상당히 그 너그러울 때 여러분의 표정, 말 그런 것과 여러분이 어떤 일로 상당히 좀 침울해 있고 그럴 때 여러분의 표정,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자신을 보는 그러한 태도, 세상을 대하는 태도, 그 같은 사람이라고 보기 참 힘듭니다. 그래서 그 나를 하나로 보기보다는 여러 나들로 보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사실 내가 하나라고 보는 것도 하나의 가설 아닙니까? 개념이죠. 나를 하나의 나로 보는 것도 하나의 개념입니다. 나를 여럿으로 보는 것도 하나의 접근법으로 볼 수 있어요. 꼭 이것만이 사실이다, 진실이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나를 하나라고 구성하는 게 더 유익하냐, 나를 여럿이라고 구성하는 게 더 유익하냐를 보게 되면 후자가 훨씬 유익합니다. 그 그림에서 제가 좀 이 PPT에 넣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빠졌는데요. 제 책에는 있습니다. 그 정용철이라는 분이 나는 청개구리라는 시를 썼는데 매우 이걸 잘 드러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청개구리, 정용철, 좋은 생각, 2002년 10월호입니다. 나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심도 합니다. 나는 부족하다고 하면서 잘난 체도 합니다. 나는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하면서 닫기도 합니다. 나는 정직하자고 다짐하면서 꾀를 내기도 합니다. 나는 떠난다고 하고서 돌아와 있고 다시 떠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참아야 한다고 하면서 화를 내고 시원해합니다. 나는 눈물을 흘리다가 우스운 일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는 외로울수록 바쁜 척합니다. 나는 같이 가자고 하면 혼자 있고 싶고 혼자 있으라 하면 같이 가고 싶어집니다. 나는 봄에는 봄이 좋다 하고 가을에는 가을이 좋다 합니다. 나는 남에게는 쉬는 것이 좋다고 말하면서 계속 일만 합니다. 나는 희망을 품으면서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나는 벗어나고 싶어 하면서 소속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변화를 바라지만 인정도 좋아합니다. 나는 절약하고자 하지만 낭비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약속을 하고 나서 지키고 싶지 않아 핑계를 대기도 찾기도 합니다. 나는 남의 성공에 박수를 치지만 속으로는 질투도 합니다. 나는 실패도 도움이 된다고 말하지만 내가 실패하는 것은 두렵습니다. 나는 너그러운 척하지만 까다롭습니다. 나는 감사 인사를 하지만 불평도 털어놓고 싶습니다. 나는 사람들 만나기를 좋아하지만 두렵기도 합니다. 나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흔들리고 괴로워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있습니다. 내일이 있습니다. 그 내일을 품고 오늘은 이렇게 청개구리로 살고 있습니다. 이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텐데요. 이 내 안에 여러 나들이라고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참 유익함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를 하나로 보게 되면요. 나의 부정적인 어두운 그림자를 수용하기가 어려워요. 마음 챙김하려고 해도요. 사실 마음 챙김을 위해서도 마음사 이론을 잘 숙지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나를 보려고 해도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마음사 이론으로 보게 되면 모든 나들이 다 n분의 1이거든요. n분의 1. 그러니까 부정적인 모습이 내가 눈에 띄어도 내 안에 그런 좀 찌질한 모습, 그런 나도 있을 수 있지. 창피한 나, 부정적인 나 있을 수 있지. n분의 1이니까요.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하나여야 한다는 그러한 그 패러다임으로 우리 대부분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고 가정교육도 그렇고 학교 교육도 그렇고 사람은 일관되어야 된다. 하나라는 걸로 쭉 배워오잖아요. 그것이 장점도 있습니다만 단점도 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여러 가지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데 그 마음사 이론이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마음 챙김, 긍정심리 훈련을 하실 때요. 그 특정한 나, 이 특정한 나와의 동일시를 이거를 탈동일시하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마음사 이론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특히 마음 챙김을 통해서 탈동일시 연습 혹은 액트에서 탈융합이라는 말도 씁니다만 이 탈동일시 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마음사 이론을 알게 되면 그게 훨씬 용이합니다. n분의 1이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내 안에 여러 나들로 보게 되면 그거를 바라보기가 훨씬 좀 용이해져요. 내가 하나의 나로서 그 모든 것을 주재하는 자가 아니라 일어나는 작용으로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들로서 보기가 좀 용이해져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제가 마음 사회로 보는 것이 불교의 무아론하고도 통합니다. 우리 영어 속담에 우리 속담에도 극과 군 통한다. The ends meet 그런 말이 있죠. The ends meet. 무아는 나가 없다는 거잖아요. 마음사 이론에서는요. 나가 많다는 거잖아요. 재미있게도 나가 없다는 무아론과 나가 무수히 많다는 마음사 이론이 좀 통해요. 특정한 나에 대한 집착을 좀 내려놓게 합니다. 나를 운용하는데 매우 유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아마 제가 2018년도에 MPPT 워크숍을 한번 저기 경주에서 이틀 동안 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기 명상의학회에서요. 그때도 아마 삶은 동일시 게임이다. 지금도 참여하신 분 계시다면 기억하실 겁니다. 삶은 동일시 게임이다. 내가 어떤 나와 동일시하느냐. 그거를 잘 마음 챙김하면 유익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나와 동일시하고 있지? 아, 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동일시하는 거구나. 특정한 욕구 생각, 이런 특정한 욕구 생각의 복합체. 이것이 납니다. 이것이 관점이기도 하고요.
세상을 보고 나를 보는 관점이기도 하고요. 마음 공부를 통해서 건강한 나들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환자를 치료할 때 결국은 그 환자 내면에 건강한 나를 키워주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그 환자가, 내담자가 내면에 건강한 나들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또 치유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관자재의 길로 갈 수 있지 않나. 우리 불교의 관자재 보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관세음 보살의 또 다른 표현인데요. 관을 자재롭게 자유자재로 한다는 뜻이죠. 여러분이 남편 때문에 화가 나는 그 순간에도 남편이 여러분에게 꽃다발을 바치면서 사랑의 말을 했던 기억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남편 때문에 실망하는 순간에도 첫 아이를 같이 안고 행복해하던 기억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관자재죠. 내 내면의 맥락을 자유자재로 쓰는 거죠. 정보처 용량이 제한돼 있고 기분 일치성에 휘둘리는 우리 인간인데 말이죠.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그 관을 자유롭게 쓸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좋겠죠. 네. 여기 중요한 거는 나의 마음도 사회지만 상대의 마음도 사회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아마 다음 페이지 또 나오나요? 네. 이게 마음 사회 이런 요점인데요. 첫째, 마음은 여러 나들로 이루어진 사회다. 또 나들은 정해져 있지 않답니다. 만들어가는 거죠. 나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삶은 동일시 게임입니다. 명상을 통해서 0점 나와 친해지고요. 마음 챙김을 통해서 탈동일시 훈련을 하게 되고요. 집착하지 않게 되겠죠. 긍정심리를 통해서 건강한 나들을 양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너의 마음도 사회다. 이 어디에 초점을 두는가가 중요해요. 여기서 지금 116페이지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음 사이론과 긍정심리 수행. 내 마음은 사회다. 자, 여러분 마음은 사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사회인데 그 안에 불건강한 마음도 있고 건강한 마음들도 있어요. 여러분이 초점 어디에 둡니까? 만약에 불건강한 마음을 억압하려고 하거나 혹은 제거하려고 하거나 혹은 거기를 따라가거나 그렇다면 얘는 점점 더 커지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불건강한 마음과 싸우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조금 전에 이 모습으로 됩니다. 내 마음 사회에서 어떤 나를 양성하냐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건강한 마음을 키우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불건강한 마음을 없애려고 할 필요 없어요. 걔 두세요. 걔가 있더라도 건강한 마음들이 크게 되면 이 불건강한 마음이 내 마음에서 작용하는 영향력은 크게 현저하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또 특히 마음 공부에서 긍정심리의 중요한 전략입니다. 부정적인 마음과 싸우기보다는 불건강한 마음과 싸우기보다 건강한 마음을 키우는 겁니다. 이것이 너의 마음도 사회다와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너의 마음도 사회다. 어떤 사람과 사귀다 보면 마음에 맞는 게 있고 마음에 안 맞는 게 있죠. 이때 여러분은 어디에 초점을 둡니까? 우린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을 마음에 안 맞을 때는 그것만으로 그 사람을 퉁쳐버려요. 과일반화해버립니다. 근데 여전히 그 사람 마음속에 보면 나와 맞는 구석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게 되면 만약에 안 맞는 마음과 싸우게 되면 안 맞는 마음만 더 커지고 그 사람과는 아마 친구가 안 되겠죠. 그 사람하고는 또 원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사람과 맞는 마음에 초점을 두고 그 사람을 만난다면은 그 사람과는 아마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볼 때도 퉁치듯이 한두 가지로 과일반화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사람과 한두 번 또 싸우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에 흔들릴 필요는 없는 거죠. 다시 돌아가 보면은 네. 그래서 때로 내가 밉고 내가 한심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너무 오래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또 누군가 싸우면은 누군가가 밉죠.
아내가 밉고 남편이 밉죠. 자녀가 밉죠. 동료가 밉죠. 오래 미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미워해도 좋지만 너무 오래 미워하지 마라. 마음은 사회니까. 나의 경우에는 내 안에 좋은 나들도 많아요. 그들을 슬프게 하지 마세요. 하나의 나에 꽂히지 마십시오. 너의 경우에도 그 너 안에 좋은 나들도 많습니다. 하나의 나에 그 사람의 어떤 부정적인 것에 꽂히지 마십시오. 같이 좋은 인연을 지어가면 좋습니다. 이런 말씀도 또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하도 높아서 저는 자살은 타살이 아닌가 싶어요. 이 동반 자살 가끔 이게 좀 보면은 그 아이들과 함께 자살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동반 자살이 타살 아닙니까? 이 자살이라고 할 때 우리 안에 여러 나들이 있는데 어떤 한나가 못 살겠다고 자기를 죽이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죽인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많은 중생들을 같이 죽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많은 나들을 함께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사회의 관점을 갖고 여유 있게 내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럴 때도 내 안에 다른 건강한 나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교육할 때 이런 마음사 이론이 잘 쓰이면 좋겠습니다. 자꾸 끝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게 내 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에도 보면 유익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는데 얘네들이 보면은 또 어떤 그 제로성 관계에 있나 봐요. 그리고 중립균이 있는데 중립균은 대세를 따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건강한 나들도 있고 불건강한 나들이 있을 거예요. 건강한 나들이 초점을 두셔갖고 중립균들이 대세를 따를 수 있도록 그 유익균을 따를 수 있도록 건강한 나들을 따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마음의 무대에 건강한 나들이 포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10시 59분이고요. 11시 잡고 11시 1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